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최저 지지율이라는 성적표를 안고 유엔 총회 참석자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여권도 지지율 하락 추세에 이제는 상당히 긴장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여당은 민생 개혁 법안 처리에, 보수 야당은 조국 장관 이슈에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검찰이 조국 법무장관의 방배동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조 장관의 의혹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에 나선 건 이번이 5번째지만 조 장관의 집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건 처음입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주요 현안들 임명식 전 국회 부대변인 정태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부터 하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 자택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단행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일단은 부부와 자녀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들어간 건데 이 부인 정경심 교수를 넘어서 조국 장관을 직접 겨냥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셔요? 그렇죠. 뭐 이미 오래전부터 애견됐던 일이고요. 지금 한 50일 가까이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한 그 수사 또는 뭐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국민들 뭐 피로감에 지금 그게 달아 있는데 여하튼 국민들은 이제 원하는 게 뭐냐면은 이 실체가 뭔지를 좀 정확히 좀 알고 싶어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조국 후보자 자격에서 이제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서 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것이냐는 의구심이 좀 없지 않아 있었던 거고요. 또 조국 장관 측에서도 물론 본인이 한 건 아닙니다만은 뭐 그 공표 사실 그 피의 사실 공표를 못하게 하는 것을 뭐 부탁을 했다가 이제 여론의 반발이 생기니까 내 사건 끝난 이후에 적용을 하겠다고 이제 한 발 물러섰는데요. 저는 이제 이번 조국 장관 임명 과정 또 임명 이후에 보면 한 50일 넘게 정말 초유의 사건이라는 뭐 접두사를 뭐 붙일 만큼 여러 건 있었잖아요. 이번에 또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한 거 역시도 또 초유의 그 사건에 이제 포함이 될 텐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참담한 심정이고요. 어쨌든 이게 정쟁을 떠나가지고 실체를 좀 파악하는데 그래서 이 사태가 빨리 조만간 진화됐으면 하는 좀 바람이 좀 있습니다. 예. 정 의원께서 쭉 이렇게 지켜보셨잖아요. 오늘 있었던 조국 법무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동안 사실은 많은 언론이나 또는 야권에서 왜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안 하냐, 거기에 결정적인 물증이 있을 텐데, 근데 그동안은 계속 안 해왔던 것이 사실이고, 이제는 이제 수사의 막바지에 다다른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대통령의 이제 그 내일 지금 그 정상회담 있고 모레 아마 그 유엔 연설이 있잖아요. 그것까지를 검찰이 좀 고려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어떻든 순방 중에서 주요 일정이 끝나면 바로 이제 정경심 교수를 소환하지 않을까. 그에 앞서서 지금 마지막 그 증거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조국 장관 관련해서는 그동안 이제 본인이 관련된 거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 이제 그 한국투자증권 그 직원이 와서 그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거와 관련해서 수건이 많이 했다고 이제 격려한 내용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블라인드 보고서라고 펀드 보고서라고 그래가지고 네 종류의 사실은 그 펀드 보고서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블라인드 펀드라는 것을 내용을 추가해서 그것을 변조해 달라고 했다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조국 교수는 계속 부인하지만 언론을 통해서 확인된 게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했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 그 과정 속에서 소위 이제 그 웅동학원의 채권 처리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했는가.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문제가 이제 소위 이제 그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의 본인의 딸과 장 교수 아들에 대한 그 표창장 발급이 인턴십형 발급이 셀프 발급이 아니냐.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뿐만 아니라 조국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한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지금 뭐 국정 지지율도 그렇고요, 민주당 지지율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뉴욕으로 출국하는 길에 마음도 굉장히 좀 무거웠을 것 같은데 국정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반등할 수 있는 뭐 여지는 없겠는지 좀 전망해 주시죠. 뭐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 조사죠. 21일 발표인데 40%로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대통령이 대선 때 받았던 득표율보다도 낮고요. 또 갤럽 여론조사 이후에도 가장 최저치고
또 갤럽이 문 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17년 6월 달에 조사 부분 84%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예. 2년 4개월 만에 정확하게 절반이 지금 날아간 건데요. 그만큼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 플러스 민주당 지지율도 지금 동반 하락을 하고 있어서 이게 정말 위기의 전조로 좀 충분하게 해석이 좀 되는데요. 그 원인은 뭐니 해도 조국 장관 임명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지금 최근에 그 추석 명절을 지나면은 조국 장관에 대한 여론이 좀 수그러들 것으로 청와대하고 집권여당은 계산을 했었는데 예. 오히려 거꾸로 좀 격차가 임명을 잘했다는 응답하고요. 잘못했다는 응답이 무려 20%포인트가량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두 번인데 리얼미터 여론조사에도 그랬고 MBC가 의뢰를 했던 거고요. 또 TBS가 또 여론조사했던 것도 똑같이 20% 이상 격차가 좀 벌어졌는데 가장 많이 빠졌던 부분이 20대 청년층, 그다음에 중도층, 또 무당층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이제 대통령을 지지했던 지지층까지도 지금 이탈 지점이 보이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은 조국 장관 임명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반등할 수가 없겠느냐? 예, 예. 지금 문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두 번의 그 반등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2017년 그때가 5월 달인데요. 그 판문점 선언 이후에 그 전에 한 70% 정도로 그 답보했던 데에서 판문점 선언 이후에 83%로 굉장히 반등 폭이 컸죠. 그리고 또 하나는 9월 7일 날 여론조사 보면은 49%로 그때는 그 경제 실정,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그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이 되면서 한 40% 후반에서 50% 초반으로 이렇게 맴돌았었는데 역시 그 9.19 남북 공동선언 직후에 6월 21일 여론조사를 했었는데요. 61%로 2주 만에 반등을 했죠. 그래서 이번에 그 유엔 그 참석이라든지 이런 것도 원래 이낙연 총리가 얘기가 됐다가 대통령께서 직접 나간 것도 뭔가 그 반등의 모멘텀을 좀 마련해보고자 하는 아마 그런 취지였던 것 같고요. 역시 반등의 두 번의 포인트가 남북 변수였던 만큼 이번에도 남미 정상회담하고요. 또 유엔 총회를 통해서 그런 반담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싶은 게 우리 이제 집권 여당의 그 욕심일 텐데요. 그게 성공을 한다면은 또 역시 세 번째 아마 반등의 포인트가 찾아오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은 여론 추이 어떻게 보시고 또 여당 쪽 여권 쪽은 이런 수치에 대해서 심각성 있게 좀 인식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아직 저는 사실은 민주당이 심각성 있게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조국 장관의 임명 과정에서 사실은 당에서 주도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임명을 반대하는 의원은 단 3명에 불과했고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없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 중에 제일 잘못한 것들이 인사 문제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점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은 해결이 안 된다는 문제거든요. 오늘 그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로도 아마 처음 일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을 받고 이제 피의자가 된다. 이게 참 생각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조사 결과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대목이 심각하냐면 지금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0%고 민주당이 38% 그리고 정의당이 7%예요.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민주당보다 지지도가 떨어지게 된다. 38% 그러니까 당이 더 위에 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민주당 내에서 청와대를 상대로 해서 거센 반발이 일어날 겁니다. 두 번째로 정의당도 이번에 엄청나게 타격을 본 거예요. 지지율 항상 3등을 유지하고 있다가 4등으로 내려갔는데 38%하고 민주당의 38%하고 정의당의 7%를 합치면 45%잖아요. 근데 지금 40%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정의당에 있는 사람 중에 대부분은 지금 거의 7분의 5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소위 여권 연대라고 하는 분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상정 대표도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예, 데스노트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는 결국은 저희는 항상 문제를 그 지점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인사 문제가 잘못됐으면 인사 문제로 해결해야 되는 거고 경제 정책이 잘못됐으면 경제 정책을 해결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한일 문제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위안부 그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돼서 해법을 내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인사 문제로 발생된 이 문제를
남북 문제라든지 외교 문제로 바꿀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잘못한 지점에서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라. 이렇게 요구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 한국리서치 조사 결과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조국 장관의 검찰 개혁 추진에 긍정이 52%, 부정은 35%가 나왔고요. 근데 또 이와 좀 다른 조사 결과 내용 중에 하나는 조국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는 필요하다라고 보는 인식이 46%로 불필요하다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예. 뭐 상당히 사실 좀 다른 부분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결과를 좀 어떤 의미라고 좀 해석을 하셨습니까? 뭐 다른 결과가 아니고 실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거죠. 뭐냐면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됐든 누가 됐든 검찰 개혁은 시대적인 요청이고 시대 흐름이기 때문에 그거와 관계없이 검찰 개혁은 필요하다는 거고요. 다만 조국 장관에 대한 그 국정조사는 또 그거하고는 또 별개로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이런 실체적 진실이라든지 또 청년층이 느꼈던 상실감이라든가 박탈감을 생각해 볼 때 예. 어떻게든 이걸 밝혀서 그런 이번에 차제에 어떤 매듭을 짓고 가야지 그런 의사가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두 가지 항목이 별개가 아니라 실은 같은 흐름에서 해석하는 게 좀 맞습니다. 근데 조국 장관이 개혁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또 긍정적인 여론조사가 또 높게 나왔던 부분도 있어서 이 대목에 대한 것도 어떤 의미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국민들이 이제 검찰의 수사권 행사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의문을 가져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대목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정치적인 중립과 독립성을 갖고 수사를 했는가 이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그동안 계속 문제가 됐던 것처럼 뭐 별건 수사를 해가지고 피의자를 압박하고 또 피의 사실 공포하고 그래서 피의자의 인권 문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들이 많이 문제의식을 가져왔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조국 장관이 그것을 잘할 것이라고 뭐 일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잘하기가 어려운 것이 그러니까 검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피의자로 수사받고 있는 법무부 장관 더더군다나 청문회와 기자간담회와 그 이후의 해명 과정에서 몇 차례의 거짓말들이 확인되는 과정들 사실은 위법 문제보다도 거짓말이 더 심각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 왜?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데가 정의를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측면이 다 있는 거죠. 검찰이 뭔가 변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예.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국 장관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국민이 봐도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건도 이해할 수가 없고 조국 장관의 처신도 이해할 수 없다 도대체.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정조사에 대한 공감이 높은 건데 그 이전에 저는 이제 이번 주말부터 대정부 질의가 지금 예정돼 있어요. 그러면 국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국정조사를 원하고 있고 장관으로 적절치 않다고 그러면 야권에서 해임 건의안을 당당하게 추진을 해야죠. 의석수가 안 된다고 안 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 과반 이상의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 주말 금요일 날 대정부 질의 때 그 해임 건의안을 제출을 하면 월요일 날 아침 첫 회의 때 보고가 될 거고 별도의 의사 일정을 잡지 않아도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국회에서 그런 의석 분포 때문에 해임 건의안이 가결이 안 됐다고 그러면 그 상태로 이건 우리 국민의 뜻과 동떨어진 국회인 것을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지금 이게 너무 오래 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임 건의안이 만약에 여당 일부까지 동참해가지고 가결이 됐다. 이거를 대통령이 안 받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도 어렵고 상황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는 야당에서 전공법으로 해임 건의안 추진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해임 건의안 추진해서 안 되면 그때 국정조사하면 됩니다. 글쎄요, 해임 건의안이 오히려 여당 쪽으로서는 좀 부담을 덜 수 있는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다 이런 뉘앙스이신 것 같아요. 좀 여론조사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국당은 그러면 지금 잘 하고 있는 건가? 리레이 삭발 투쟁을 했는데 이제 황교안 대표도 이제 그만하자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민부론이라고 뭐 이제 한국당만이 내놓을 수 있는 어떤 경제 정책을 내놓았는데 글쎄요, 이게 어느 정도 효과를 삭발 투쟁을 못 받기 때문에 경제 정책을 좀 방향을 선회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한국당의 어떤 그런 정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좀 칭찬을 높이 평가해 줄 만하고요. 저희들이 계속 줄기차게 입버릇처럼 했던 게 정쟁을 하지 말고 정책 경쟁을 하라고 했었기 때문에 예. 어쨌든 본인 취임 이후에 한 6개월 정도 공을 들여가 좀 내놓은 거라는 점에서는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좀 따져볼 때 이게 과연 현실적이고 예. 현대 시대에 맞는가 비춰볼 때 두 가지 못 된다는 거죠. 첫째는 저는 그걸 들으면서 이명박 정권 때 내놨던 747 공약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뭐 그때 당시 비아냥이 뭐냐면 공약이 이루어졌다. 정부가 뭐 대통령 전용기로 747 보잉 비행기를 사기로 했다고 이렇게 해서 뭐 자주적인 농담도 있었는데 경제 성장률 7%, 국민소득 4만 불, GDP 규모 세계 7위 국가인데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딱 하나. 문재인 정권 들어와가지고 그 국민소득 3만 달러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거의 10년 전에 그 허황된 얘기를 했던 거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보면은 뭐 5만 불을 하겠고 뭐 이런 쭉 한 세 가지가 있던데 저는 정말 허황되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내용 면에서 볼 때 시대 흐름하고 맞지 않는 게 예. 법인세 인하라든지 상속세 뭐 개편이라고 하지만 실은 상속세도 감면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뭐 일감 몰아주기 규제도 좀 완화해달라든지 뭐 배임죄 법적 적용도 완화해달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그동안에 재벌 기업들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것들이라는 점, 또 특히 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반노동적인 시각을 담은 게 많은데 이게 시대의 흐름을 다시 거꾸로 돌리겠다는 게 아닌가. 지금 그 2011년도에 그 월가를 점령하라는 그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일어났던 게 뭐냐면은 아시겠습니다만 1%가 99%를 그 경제적으로 억압한다는 것에 대한 반동이었었거든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포용 경제를 내세우는 것도 뭐냐면 그런 잘못된 경제 구조를 좀 정부가 좀 개입을 해서 개선을 시켜보자는 건데 애덤 스미스가 말했던 국부론에 비춰서 민부론을 했는데 국부론이 인간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시장에 존중한 건 좋은데 이게 그때는 산업혁명 이전에 이게 발표됐던 1776년도니까는요. 그때는 자본주의 어두운 면, 부정적인 면 이렇게까지 드러나지 않을 때였었고 지금 시절에는 좀 안 맞는 거죠. 지금은 정부가 국가가 어느 정도 선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시장에 잘못된 거 탐욕을 좀 바로잡아주는 게 필요한 때인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뭐 그동안 줄기차게 이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라는 요구를 받았던 것이 사실이고 지난 5월 9일 날 이제 경제 실정에 대한 징비록을 발표한 다음에 대안을 제시하라 그러니까 이제 경제 대전환위원회 구성해서 정책들을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발표한 핵심은 결국은 이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 주도의 자유시장 경제로 전환하자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4대 전략과 20개 과제를 발표를 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20개 과제 중에서는 논란이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국회에서 계속 논의를 하면 되고요. 하지만 크게 봤을 때는 국가에서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자라는 문제 제기는 적합한 얘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8월 달 저희가 이제 고용 통계를 가지고 대통령이 그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전체 취업자 45만 2천 명 중에서 60대 취업자가 무려 39만 1천 명이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30대는 9만 명이 줄어들었고 40대는 12만 7천 명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무슨 현상이냐? 일자리를 기업과 시장에서 못 만드니까 국가가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단기간에 단시간 일자리들을. 그러면 이것을 선순환을 만들려면 결국은 시장과 기업들이 살아나야 되고 시장과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안정적으로 의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뭐 경영권이라든지 규제 개혁을 한다든지 뭐 이런 등등의 문제를 논의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시기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아직 조국 장관 문제가 안 끝나가지고 애매한 점은 있습니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히 내년 총선까지에 각 당에서 자신들의 경제 정책이 어찌 갈 것인지에 대해서 명료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지향뿐만 아니라 지금 논란이 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과제 문제까지도 정리를 해서 예. 그걸 가지고
우리 유권자들 여러분께서 경제 문제 어려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유권자들의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일단 정책적 입장에 대한 평가도 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잘해나가는 것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의원 예. 제가 말씀을 존중을 하면서도요. 지금 최근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렇게 저희들 소득 격차가 양극화가 더 심화됐던 게 실은 재벌 뭐 꼭 재벌이 아니더라도 대기업 중심의 어떤 경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신자유주의에 바탕한 것들이 약자를 경제적인 약자를 더 악화시켰고 강자를 더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악순환을 좀 끊어보고 개선하자는 게 현 정부 경제 정책 전환이라서 저는 어느 정책이 반드시 선이라는 게 아니라 절정하게 적정하게 섞어야 된다. 시장에다 완전히 방위만만 풀어놓는 것도 선이 아니고 국가가 다 1부터 10까지 간섭하는 것도 선은 아니죠. 적정하게 그때그때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계속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는 적어도 국가가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해서 약간 좀 개선하고 바로잡아야 할 때가 아닌가 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면은요. 과연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경제적 약자를 위한 정책이었는가는 냉철하게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왜? 실질적으로 소득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뭐 제가 여기서 길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상위 20%를 위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혜택을 제일 많이 받는 분들은 사무직 근로자였고요. 그리고 그 최저임금 등등의 문제를 가장 많이 떠안았던 사람들은 자영업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냉철히 평가해봐야 된다고 봐요. 예, 경제 정책에 있어서 진보 보수의 시각차가 엇갈리는 건 뭐 정권에서도 그랬고 두 분도 좀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당이 이런 경제 정책 그리고 다른 당도 총선까지 계속해서 정책적인 대안을 좀 내놔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한국당의 상황을 좀 보면 반조국으로 좀 결집을 해서 일단은 당 내에서 좀 잘 결집이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걷어지고 나면 그 후에는 총선으로 가기까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좀 남아 있잖아요. 특히 총선에서의 그 공천 문제. 이 부분은 한국당 지금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그 조국 장관 문제는 한국당이 반드시 넘어서야 되는 문제예요. 그것도 제대로 못하면 도대체 무슨 야당이냐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해 주시는 총선 전략과 관련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를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것은 자유한국당 중심의 대연대, 빅텐트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에 거기 호응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지금 보면 무슨 대한연대는 말할 것도 없고 바른미래당조차도 이 상태에 있어서의 자유한국당하고의 연대는 어렵지 않느냐. 다만 이제 조국 장관 문제와 관련해서는 연대할 수 있니 없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반문재인 전선이라고 얘기하는데 누구를 반대하는 것만 가지고 하나의 연합전선이 만들어지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거기가 뭘 지향하느냐를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문제를 먼저 결론을 내줘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공천 전략과 관련해서도 그냥 물갈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떤 방향으로 물갈이를 할 것이냐. 예를 들면 젊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초선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신한 게 아니잖아요.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념적으로는 더 과격할 수도 있고 더 우쪽으로 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의 지향에 맞는 소위 방향과 실력을 담보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은 어떤 방식의 어떤 인물들을 중요할 것인가라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세 번째로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공천 전략을 짜야죠. 이것을 그러면 전략 지역을 만들어서 거기에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을 배려할 것인지 그러려면 당연히 이제 물갈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직 강화 특위를 열어가지고 다선 의원 중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세 번째로 그러면 구체적인 그 전략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 과정에서
당내에 이제 반발이 있겠죠. 그 반발을 그러면 어떠한 리더십으로 넘어갈 거냐, 이것도 이제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문제를 다 고민해야 됩니다. 과거 김봉준 전 비대위원장 시절 혁신의 노력, 글쎄요 지금 잘 돼서 지금 한국당이 잘 나가고 있는지, 이후에 총선을 할 준비가 잘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서 좀 의문이라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저는 그 한국당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머리 깎고 장애 투쟁하고 물갈이 정도가 아니라 주역에 보면 궁죽변이라고, 궁하면 정말 바닥을 치면은 변한다 그러는데, 한국당이 그 탄핵이라는 그런 바닥까지 몰린 이후로 지금 3년 가까이 되는데 정말 제대로 된 반성문 한 장 내놨는지, 정말 한국당을 정체성을 바꿀 만한 무슨 노력이 있었는지를 물어볼 때 실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 이분들이 지금 물갈이 공천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기들이 변화와 내부 혁신이 일단 우선이 돼야 되고요. 그것은 철저한 반성에서 토대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걸 바닥으로 해가지고 한국당이 갈 방향을, 비전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예. 머리를 뭐 100명이 깎아본들 알겠습니다. 아니면 뭐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혁신 말씀하셨는데, 한국당 혁신위원장을 지냈던 유석춘 연세대 교수 강의 시간에 했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다. 그 외에 녹취록에 나왔던 발언들, 글쎄요 최고의 지성이 공부하는 곳 상하탑에서 이런 과연 이야기를 교수가 했을리 정말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이야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오늘 유석준 교수는 이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위안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학생의 매춘을 권유한 건 아니다. 그리고 강의 내용이 외부로 나간 건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발언 들으면서 이건 학문적인 성취도 아니고 소신도 아니다. 굉장히 이건 잘못된 사고를 넘어가지고 인간으로서 도리도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미 위안부 관련해서 수많은 증언 플러스 물증까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만이라든가 중국까지 다 이런 성 위안부가 다 나와 있는데, 이런 나와 있는 팩트를 아예 그냥 전면 부정한다는 점에서 저는 납득이 안 되고요.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을 한 600만 명 학살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실은 600만 명 속에는 보면은 집시도 들어가 있고 동성애자라든지 지체장애자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물론 숫자가 꼭 600만 명일 수도 있고 그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가지고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했던 게 그 팩트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일본군들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고, 그 사람들이 우리 주변 국가 약자들의 그 국가에서 여성들 갖다가 성노예를 썼고, 또 징용을 강제징용을 했고, 이런 것들 일부 조금씩 그 부분적인 팩트에 오류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팩트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저는 학자란 분이 강단에서, 그것도 20대 학생들 대상으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예, 유석준 교수가 강의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연세대는 조사에 착수를 했고요.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용훈 교수도 그렇고 유석춘 교수도 그렇고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에 있는 분들이 예를 들면 위안부 문제든 강제징용 문제를 네. 얘기를 할 때 그 판단에 근거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거라는 것은 이제 문헌적 근거가 있고 소위 증언적 근거가 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저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이제 문헌적 근거인데, 문헌적 근거의 상당수는 사실은 소위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총독부에서 생산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 자신들이 왜 그렇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내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증언적인 근거를 얘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당신 얘기는 왜 틀렸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또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미 이제 위안부의 문제는 유엔에서 국제적인 성노예의 문제로 이 한반도에 있어서만 벌어졌던 일이 아닌 것들이 이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분들이 저렇게 얘기하려면 뭐 소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뭐 좋아요. 그런데 그럼 내가 이렇게 판단하는 그거는 이런 거고, 상대방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지점은 이런 거라는 걸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그냥 또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또 저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받아들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이 상처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특히 교수님들이시고 하니까 적어도 좀 그 본인들이 저런 주장을 하려면 예. 좀 제대로 근거를 얘기를 하셔야죠. 여당 쪽에서는 공격을 하는데 한때 한국당 혁신위원장으로 일했기 때문에 이게 뭐 여당 쪽에서는 뭐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유석준 교수가 뭐 이전에 이제 새누리당, 한나라당 시절에는 관여를 안 했는데요.
새누리당 시절부터 당에 많이 이런저런 자문 활동이라든지 무슨 뭐 혁신 활동이라든지 심지어는 공천 과정에도 제가 일부 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런 과정 때문에 지금 한국당이 지금 여러 가지로 선거 때 어려워지고 평가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문제를 가지고 또 한국당에 뭘 책임져야 된다. 이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와 또 설전이 좀 벌어졌습니다. SNS에 이제 아들 원정 출산 관련된 의혹을 홍 전 대표가 또 제기를 했는데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제기되다 보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히려 뭐 자녀 관련된 문제가 있으니까 다 같이 한꺼번에 동시 특검을 하자라는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이 제안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온당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죠. 좀 홍준표 전 대표 말대로 밝히면 끝나는 거거든. 이제 본인 말로는 이제 부산에 살다가 서울에 와서 뭐 친정인가 와서 낳았다 그러는데 그거 그냥 어디 가서 병원에 가서 기록만 떼면 되는 일인데 그걸 예. 가지고 그러면 너도 한번 까봐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 정치권에 아주 만연된 정치 혐오주의를 부채질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문제 있느냐, 너도 문제 있다. 그럼 같이 죽자 이런 건데 저건 공당의 그것도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바람직한 언행은 아니다. 홍준표 전 대표 말대로 저는 밝히면 그냥 아무 논란이 그냥 가라는 문제인데 예. 복잡하게 또 막 옆으로 확산하는 것은 정직하지도 못하고 온당하지도 못하다. 한국당에서는 홍준표 전 대표가 해당 얘기를 했다고 또 초세선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홍준표 대표의 문제 제기 시점이 적절하지는 않은데 지금 특검이라는 거는 구체적인 범죄적 사실이 추정되는데 검찰이 제대로 조사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특검을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검은 전혀 안 맞고 그러면 이제 국정조사를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사실은 특히 이제 뭐 손학규 대표 같은 분도 소위 고위공직자들의 입시 비리 문제를 한번 보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뭐 저는 이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조국 사태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소위 우리 사회의 최상층들이 어떻게 불평등한 구조를 만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걸 국정조사 한다고 그러면 뭐 할 수도 있죠. 근데 과연 국회가 그걸 의결할 것 같지는 전혀 같지 않고 지금 이제 이중국적 문제는 지금 조국 장관의 둘째 아들의 문제도 그렇고 전에 박영선 장관 문제도 그렇고 나경원 원내대표 문제도 그렇고 그거는 본인이 밝히면 되는 문제예요. 밝혀서 왜 이중국적을 지금 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 그것이 병역 연기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요즘에 참 이상한데 뭐 조국 장관 때문에 더 그런지 몰라도요. 해명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랬는데 내지는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이게 아주 그냥 정치권에서 아주 일상화되어 있는데 정치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본인과 관련돼서 문제가 제기되면 그거를 아주 명료하게 해명하면 되는 문제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명식 전 국회부대변인, 정태균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